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은 오늘도 남북관계에 관한 수많은 뉴스를 보도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기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한 남북회담 준비 책임자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한국에서 번역한 것과 차이도 있고 분량도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보도는 태평양 사령관을 주한미 대사로 지명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레리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을 최고 위협으로 지적하면서도 외교를 강조해왔습니다. 어머니가 일본인인 지명자는 일본 이슈에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오늘 미국 의회에서 미국은 스스로 고립하지 말고 미국이 발명한 다국적주의를 재발명해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 이란 핵협상 역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팍스에 출연하는 전문가조차 미국이 이란 핵협상을 파기하면 북한과 핵협상은 시작하기도 전에 무용지물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민에 대해선 행정부와 사법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이어갑니다. 지방법원에서는 다카는 대체안이 없으면 유지하라고 판결했고 연방대법원은 하급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린 여행금지 행정명령을 심의합니다. 큰 조직 관리 경험이 없고 과음 이슈 등이 문제가 된 보훈처 장관 지명자에 대해 대통령이 이중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개석상에서는 지명자가 사임하길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지명자에게는 지지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의 스타트업 회사에서의 새로운 문화는 프로그래머 동기부여자 고용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동기부여자는 엔지니어링 학위를 갖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남자 프로그래머 동료의 어깨를 마사지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아이템의 기사가 미국의 방송에서 또 그 신문에서 보도됩니다. 이슈는 남북 관련, 북미 관련, 이제 또 뭐 북한의 이 김정은 위원장 관련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신문에서 받아보시는 분들은 오늘 보실 테고요. 어제 이제 오후에 그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간을 기준으로 임종석 청와대 그 비서실장에 대해서 아주 그 긴 심층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국의 한겨레 신문이 가장 자세히 그 좀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한 것 같고요. 중앙일보는 뭐 거의 헤드라인 정도, 뭐 연합뉴스도 그 중간 어디 정도인가 보도를 했는데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 관한 보도는 좀 가능하면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원문에 또 거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전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뭐 거의 비슷하면서 제가 비슷한 내용은 웬만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에 관한 내용 전부 이제 북한 이슈와 연관되는 건데 일단 그 임종석 청와대 그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많은 뭐 현재 뭐 자유한국당의 하태경 의원의 말을 빌어서도 이제 그 임종석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한 동조자였다고 언론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아주 듣는 게 지겹다. 그렇지 않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1989년도에 임수경 씨를 그때 이제 그 외대 학생이었잖아요. 평양 축전에 보내고 김일성 그 주석과 만나게 하고 한 게 그 당시에 전국 대학생협회 3기 의장이었던 임종석이었습니다. 1966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늘 그 미국이 지지하는 군사 정권에 반대하면서 학생 운동을 했었고 워싱턴도 의심하면서 뭐 한국과 그 평양과의 그 화합에 반대한다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분위기요. 그리고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하고 있는 그 신동호 씨도 학생 운동가였잖아요. 시인이기도 하고 또 이제 한국의 조국 그 정무수석 얘기 뭐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조국 정무수석은
뭐 요즘에 그렇게 그 정부를 그 과거 군사 정권을 비난하고 있지 실제로 학생 운동할 때 어떠한 뭐 불이익을 당했다던가 체포돼서 뭐 고문은 물론이고 뭐 수감됐다던가 하는 경험도 없습니다. 조국 수석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분위기를 미국 사람들이 모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쭉 그 전해주면서 한국의 보수가 그런 의미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을 굉장히 우려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역시 그 군사 정권에 반대를 했었고,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과 전에 그 노무현 행정부 시절부터 함께 알고 지내면서 지난번에 실패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선 캠프에서도 일을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무부시장을 했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그리고 그런 그 임종석 비서실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그 북한과의 회담 준비에 책임을 맡겼다 하는 거죠. 임종석 실장이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 요청했는데 안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한국 관련, 특히 현재의 문정부 행정부 관련 보도는 이번에도 그 임종석 실장이 과거에 그런 급진적인 학생 운동을 할 때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요, 끝까지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그 내용은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뺐는지 뺐더군요. 어쨌든 2008년도에 그 임종석 실장이 썼던 그런 그 책에서도 한반도에 관한 시각, 또 그 미국 정부를 믿지 못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시각을 썼는데, 그러나 이제 비서실장으로 되고 나서는 좀 입장이 그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 3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뭐 조금씩 그 진화를 했겠죠. 미국의 인내와 그 여러 가지 그 북한에 관한 압박을 임종석 실장도 지지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정치적인 그 목표요, 사우스 코리아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것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아주 급진적이었던 그런 그 초기에는 그 시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애국자로서 한반도의 긴장을 풀려는 민족주의자 뭐 이 정도다 하고 여러 그 임종석 실장을 잘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뭐 이상주의자가 아니고 실용주의자라는 얘기입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좀 변하게 되죠. 우상호 그 의원이 한 얘기예요. 30년 전의 임종석과 지금의 임종석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최대 압박이라든가 북한에 관한,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사드 배치 같은 것도 결국은 그 지지를 했었다. 하태경 의원이 북한의 동조자였던 적이 없다.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도 지금은 자유한국당에서 아니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를 강하게 비난을 하면서 지금 이제 그 새로 그 바른 무슨 당이었죠? 바른 무슨 당에서 아무튼 안철수와 그 유승민이 합친 무슨 민주평화당인가요? 그런 당에 있지만 어쨌든 그는 그 북한을 동조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3년 반 감옥에 갔었고 1989년도에는 미국이 한국을 강탈해서 한반도 긴장을 유지하는 그런 그 미국의 아주 그 어두운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했는데, 데니엘 그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리처드 스나이더,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 도중에도 어떠한 그 내용들이 오면 봤기 때문에요. 민정수석인데 조국을 정무수석이라고 했다 하고 청취자분께서 주셨습니다. 문선영 씨예요. 아니군요. 문상열 위원이군요. 문상열 저희 스포츠 해설위원께서 제가 그 정무수석이라고 했다고요. 민정수석인데 고쳤습니다. 이제 보기를 아주 잘했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그 리처드 스나이더 주한미 대사의 아들인 데니엘 스나이더가 1980년도에 한국에서 저널리스트로 일을 했는데, 그때의 임종석은 충분히 아주 좀 극단적이었지만 지금은 너무 다르더라. 2000년대 초에 봤었을 때 이미 온건했고 전혀 급진적이 아니더라. 지금은 이제 이 데니엘 스나이더 씨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그 교환 교수로 일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 임종석은 군사 정권에 대한 반대되는 그런 그 학생 운동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종석을 다시 만났을 때는 그가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슈퍼파워이고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실용주의자가 됐는데 2000년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과거에 감옥에 갇혔었던 그 경력 때문에 미국 비자를 받기 어려웠었던 것이요. 그러나 그 뒤에 미국에 와서 한 1년쯤 있었죠. 그리고는 이제 굉장히 그 미국을 많이 알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3년 뒤에는 이라크에 미국 그 군과 함께 군대 보내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는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겨레 신문이 전하지 않은 내용도 전했네요. 2005년도에 북한이 그 한국에서 이제 그 북한의 뭐 중앙통신의 것을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70세가 넘었는데도 그 뭐 분홍색 한복 입고 계속 아나운싱하는 뭐 그분의 보도 등을 통해서 문학이나 예술이나 한국의 지금 그 정부 그 언론 기관들이 북한의 것을 인용을 할 때는 저작권을 줘야지 되거든요. 물론 지금 적국이긴 하지만 한국과 북한이 똑같이 UN 가입국이고 그리고 이제 그 베른 협약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저작권 보호법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저작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 임종석 씨가 그 총괄을 한다는 거예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인가 그렇죠? 그래서 13년 동안에 187만 6,700달러를 이제 그 북한에 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천안함 그 사태 이후에 그것이 중단돼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까지도 굉장히 그 시각이 온건해진 뒤에도 임종석 씨가 계속 그 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요. 뭐 공탁도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아무튼 그 뒤에 지금 그 임종석 비서실장은 과거에 그런 것과는 다르지만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전희경 의원의 말도 싫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때에 그 김여정이 왔었을 때 청와대에서 김여정을 제일 앞에서 맞이한 사람이 임종석 비서실장이었다는 얘기죠. 임종석 비서실장과 이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웃으면서 서로 그 인사를 했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이 맨 그 마지막에 그 쓴 문장이거든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그 쓴 문장은 그 다음날 미스터 임과 미스터 김여정이 북한의 그 뮤지컬 그런 그 공연 같은 것에 대해서 한국에서 있었잖아요. 아주 그 함께 뭐 박수 치면서 봤다. 뭐 예를 들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사람이 변했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 어떠한 그 의심의 여지를 두는 그런 그 보도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갑자기 미국에서 아직까지도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럴 수 있다 하는 정도를 보도를 하고 있고 뉴욕타임즈는 마음을 굳혔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주 대사 지명자를 서울 대사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해리 해리스 태평양 그 사령관입니다. 오바마 시절에 2014년인가부터 지금 태평양 사령관을 하고 있잖아요. 청문회는 기억이 나는데요. 2014년. 그래서 이 태평양 사령관이 지역의 37만 5천 명 미군과 민간인을 관리하고 1억 마일 스퀘어 그 마일이랍니다. 뭐 바다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뭐 지구 수면의 뭐 반 이상이라고 하던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최대 위협은 노스코리아다. 2014년도 그 인준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워싱턴에 있습니다. 원래 어제부터 호주 그 대사 그 지명자 인준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그것을 갑자기 중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 확인을 해줬으니까는 뭐 이게 맞는 거겠죠. 우리도 이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북한 이슈가 너무 그 중요하니까 충분히 이해한다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 지금 소위원회에서 외교관계위원회에서 10대 9로 인준을 받았고 이번 주말쯤에 이제 전체 그 상원 인준 표결에 붙여질 텐데 마이크 폼페오가 태평양 사령관을 그 주한미 대사로 하는 게 좋겠다 하고 강하게 그 건의를 대통령에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앞으로 지금 행정부에서 한 2주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기 전에 서울에 그 주미대사를 파견을 하기를 원하는데 주미대사가 파견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북한과의 뭐 비핵화라든가 억류된 그 북한인 당연히 뭐 그 정도는 이제 데리고 와야지 되겠죠. 그런 일들을 주한미 대사가 맡아서 그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도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어를 잘하는 지금 부대사가 15개월 동안 그 대사 역할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냥 대사로 가겠네 했는데 이렇게 고위 군사 전문가를 둔다는 것은 평양에 강한 시그널을 보내는 거다. 존 볼튼 강하죠. 마이크 폼페오 강하죠. 그리고 게다 대고 주한 미 대사까지 강한 시그널을 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는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청문회 할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북한이 지금 그 미국에 있어서 그 아시아에서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요한 것은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는, 그리고 더군다나 계속 그 외교를 최근에는 더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4월에도 마찬가지로 강조를 하면서 김정은을 무릎 꿇게 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과 어떤 그 공감을 해야지 된다. 그렇게 그 북한 핵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라고 이 태평양 사령관이 얘기를 했다는 점도 강조하는 언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평양도 지금 이제 그 해리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 폼페오 같은 강성인 사람은 이번에 평양에 가서 이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나와 뭐 배짱이 맞는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도 뭐 선제 공격도 합법적이다. 이런 얘기를 아주 오랜 동안 그리고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그 멘탈리티가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항상 강성이에요. 전쟁은 항상 해야 되고 베트남전도 해야 되고 본인은 그리고 징집에서 살짝 빠지고 이런 존 볼튼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정말 북한이 쓸 수 있는 온갖 노골적인 단어로 마구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해리스 이제 대사 지명자가 되면 그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많은 언어로나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군인이라고 하는 직책은 어느 나라에서나 이제 예상 가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군인들은 오히려 군사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무력을 사용하자고는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HR 맥메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한 가지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봐야지 될 부분은 이제 이 사람이 태평양 사령관이 해리 해리스가 1956년도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미군이었거든요. 아버지도 뭐 이름이 해리스로 시작되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일본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태어나기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엄마가 일본 사람이니까 뭐 당연히 일본어도 잘할 테고요. 일본 관계 행사에서 자주 연설하거든요. 기조연설 같은 것. 미국으로 와서 테네시와 플로리다주에서 자랐고 1978년도에 해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펄하버 공격 이런 날짜에 맞춰서 연설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에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중국에서 이 사람은 어떤 안건이 있을 때마다 중국과 일본 이슈가 부딪힐 때 항상 일본 편을 들어왔다 하고 중국이 지금까지 그렇게 비난을 해왔는데, 앞으로 주한미 대사가 된다면 또 한국과 일본과의 이슈에서 어떤 문제가 될지도 지금 주목되고요. 당장은 이제 북한 이슈가 될 텐데,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한 것을 보니까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본인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베이비시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사실은 뉴요커에서 먼저 보도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갑작스러운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긴장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고 좀 중도 성향으로 가려고 하고 군사 옵션을 주기는 주지만 또 모든 옵션을 다 주지도 않는다. 이건 뉴요커의 보도였거든요. 어쨌든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도 계속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면서 지난번에 블러드 노즈 이 얘기도 한 달 전까지도 있었는데요. 그런 얘기가 북한을 쳐야지 된다, 혼내줘야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계속 북한의 핵무기가 어디 있는지 로케이션을 우리가 아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핵을 파기할 때도 이 점을 어떻게 베리피케이션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도 미국에서도 오늘도 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한 것 같은데요. 풍계리 핵 테스트장은 이미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크로즈 하겠다고 발표하기 전에도 쓸 수 없었다는 것. 근데 이것도 잘 봐야지 됩니다.
중국의 전문가들 말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지난번부터 우리는 듣고 있었어요. 이제 풍계리 실험장 그 주변 산이 붕괴되고 해서 뭐 중국 쪽에서 방사능이 새어나올까 걱정하고 환경 재앙 때문에 결국은 닫을 수밖에 없었다. 6번 이곳에서 실험을 했는데 6번째가 가장 이제 컸잖아요. 진도가 6.3이라고 하니까 기반이 다 붕괴되고 그 결과 이곳을 쓸 수 없었고 닫았다. 그런데 그럼 중국 전문가는 그때 이미 결론을 내렸을 텐데 왜 이 시점에서 그것을 공식화하는가? 공식화하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거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굿뉴스라고 하는데 김정은이 그런 것 크로스한다고 하는 게 뭐 그다지 그 의미가 별로 없다. 이게 이제 또 중국으로서는 오늘 CNN 방송도 보도를 했지만 다시 이제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이 그 마이크 폼페오 그 CIA 국장도 평양에서 만나고 이런 사실이 전해지면서 미국과 북한이 직접 딜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하는 것을 또 걱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지금 수많은 그 보도 가운데서 일부만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각자 북한 핵 이슈에 다 깊이 인볼브가 돼 있고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협상인 거죠. 잠시 뒤에 오늘 그 미국의 주요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는 뭐 서로 팔을 툭툭 치고 웃고 뭐 당신 완전해야 돼 보이는 모습까지 뭐 어깨에 있는 비듬까지 털어주고 했는데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설 봤을 텐데 기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상원 하원 합동 그 의회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다른 나라 그 대통령이 와서 의회 합동 연설을 한다던가 아니면 의회 그럴 때 좌석 보면 알죠. 이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를 프랑스와 미국은 뭐 절대적인 우방국이기도 하고 가장 오랜 우방국이기도 한데다가 아직도 그 유럽에서 뭐 프랑스, 영국, 독일이 여러 가지를 주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대통령이죠. 아마 오늘 그 참석한 그 의원들 미국 정치인들 가운데서 이 마크롱 의원보다 젊은 사람 별로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통 이런 때 보면은 아주 모르는 나라 그 대통령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라 대통령이 상원 하원 합동 의회 연설도 하지 않을 뿐더러 어쩌다가 한다 할지라도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사에 가고 이제 그 보좌관들을 보내죠. 자리도 텅텅 비고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과 다정하고 툭툭 치고 웃고 했었던 밤에는 뭐 저녁 대접까지 잘 받았잖아요. 그랬던 그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오늘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를 그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무역 전쟁 적당한 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이 강조하는 거 쭉 얘기를 했어요. 무엇보다도 아메리카 퍼스트를 뭐 거의 직접적으로 비난을 하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고립을 선택할 수도 있고 탈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족주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세계는 함께 가야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계의 문을 닫음으로써 닫는다 하더라도 뭐 미국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쪽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세계의 진화 내지는 발전을 막지 못합니다. 이 프랑스 대통령이 어제 웃고 저녁 먹고 아침에 미국 정치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생중계되는 것 알았죠. 미국은 다국적주의를 발명한 국가입니다. 미국이 발명한 다국적주의를 보존하고 재발견해야지 됩니다. 재발명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Make Our Planet Great Again. 더 미국보다도 폭넓게 간 거예요. World Great Again으로 갔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굉장히 뭐 업빛 무드라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잠시 들어보실까요? 예,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Together with our international allies and partners, we are facing inequalities created by globalization, threats to the planet, our common good, attacks on democracy
through the rise of illiberalism. 네, 영어로 하는군요. 뭐 워낙에 영어 잘하니까요. 그 통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제 본인이 하고 싶었는데 보통 이런 때 그 영어로 할 때는 영어가 자신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합니다. 써놓은 것 읽는 것 가지고는 오히려 그 국가의 언어로 말하는 게 훨씬 낫죠. 이란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그 어저께도 그 미국 대통령이 이란 딜은 정말 그 미친 협상이다. 없었어야지만 됐다. 이런 것을 계속 그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이란 딜을 거부하면 북한 그 핵 딜도 시작하기 전부터 죽고 만다 하는 이런 얘기를 이제 그 팍스 뉴스의 커멘테이터 등이 하고 있거든요. YJ 피셔 씨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제 비즈니스 개발 뭐 이런 그 기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그 마크롱 대통령이 오늘 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립박수를 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제가 한쪽으로 들으면서 방송을 했잖아요. 민주주의가 오늘날의 그 세계에 퍼진 두려움에 대한 해답이다라고 얘기해서 낸시 펠로시 그 전 하원 의장 그 민주당의 지도자는 그 핑크색 옷을 입었군요. Let me say we have two possible ways ahead. 그리고는 이제 그 지금 그 미국 의사당이 거의 지금 그 꽉 찼습니다. 이란 딜을 거부하면은 이 이란과 미국과 유럽 연합이 함께 했던 그 딜인데 이란이 그 협상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나서 속였다는 증거가 없이 이것을 그 파기해 버리면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을 직접적으로 자주 언급하진 않았지만 팍스에 그 출연한 그 YJ 피셔 씨 등은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다. 어떻게 그 지금 김정은도 뻔히 보고 있을 텐데 5월 12일에 미국 대통령이 지금 결정을 해야지 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이제 재고해 달라 하는 게 이제 마크롱 그 대통령이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얘기가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파기했으니까 베네핏이 없으면 파기를 했겠습니까? 베네핏을 줬죠. 그런데 그 베네핏의 상당수도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동결했었던 이란 자산을 풀어준 겁니다. 그 동결했었던 이란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달러로 다 하지도 못하고 달러로 줘서도 안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유로화로 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탈퇴하고 나면 당연히 그 이란이 핵무기를 다시 그 개발을 하겠죠. 그럼 세계에 또 다른 위협이 되고 더군다나 이란이 그때 그 핵 프로그램을 다 그 철수하고 만 것은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세계의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데 미국이 대통령이 바뀐다고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나면은 그러면 김정은이 하겠는가? 김정은도 약속을 하더라도 뭐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뒤로 그 딴배를 차고 약속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란 핵협상은 지켜야지 된다. 이런 게 이제 지금 뭐 여러 그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뭐 얘기하는 것 보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은요, 아주 이 마크롱 대통령 부부와 트럼프 대통령 부부 그리고 이제 뭐 한 150여 명 조금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초대해서 잘 먹고 뭐 잘 분위기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남 그 비난하고 욕하고 헐뜯고 막 그 혼내주고 하는 게 기본이 됐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만 사실은 놀라워하지 않는 것에 그런 것에 무뎌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오늘 아침에도 그 오바마 대통령을 마구 비난을 하더군요. 오바마 대통령은 영국 그 리더를 국빈 방문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파티를 할 때 본인 그 캠페인 기부자들 초대했다. 너무 부패했어. 하고 느낌표 딱 찍어놨는데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100 몇십 명 초대했는데 뭐 당연히 백악관의 뭐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스티브 무누신 그 상무장관 뭐 등등 뭐 이제 관세 같은 것도 다 해결해야지 되는 사람 외교부에 뭐 이런 여러 사람도 존 볼튼도 있었고요. 당연히 다 초대가 됐는데 마이크 폼페이오 이제 지금 국무장관 지명자 등등 민주당 정치인은 말씀드린 대로 한 명도 없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 친한 사람들 초대했어요. 루퍼트 머덕처럼 팍스를 통해서 엄청 그 본인을 홍보해 주는 사람 아니면 이름을 제가 잊었는데요. 에스티 라우더의 상속인 부부.
로널드 라우더든가요? 그 부부도 초대를 했습니다. 이 로널드 라우더가 공화당에 많은 기부를 하고요. 또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은 이민을 금지시켜야지 돼 굉장히 강조를 했었잖아요. 지금도 오늘도 연방대법원에서 그 부분을 심의를 하는데 이 로널드 라우더가 에스티 라우더 화장품 쓰시는 분들 기억하세요? 이 로널드 라우더가 반무슬림 광고를 하는데 그 선거 직전에요. 2016년에요. 110만 달러 이상을 기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냥 이슬람교 신자는 싫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뭐 팀 쿡 초대됐고요. 애플의 CEO는 관세 문제 때문에 특히 이제 중국과의 무역, 세계에서 가장 그 돈 많은, 현찰이 많은 뭐 회사 가운데 하나잖아요, 애플이. 그래서 팀 쿡도 초대했고, 헨리 키신저도 초대했고요. 뭐 대통령 딸 부부, 선임 고문 부부, 자레드 쿠슈너, 이방카 부부도 초대를 했고, 그렇습니다. 자, 잠시 뒤에 중국이 과연 그 미국을 이기고 세계를 그 주도할 만한 국가의 자격이 있는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새로운 파워 구조, 중국에서의 파워 구조를 미국이 이제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경쟁하는 국가니까요. 자, 어떠한 그 파워 구조냐? 남자 파워 구조죠. 중국의 그 스타트업 가운데서 매력적인 여성들이 그 코더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이 인터넷 그 코드 만드는 그 사람이요. 그 코더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하는 건데, 한 여성이 쭉 인터뷰를 했어요. 아파트먼트에 보니까 작은 그 베드에 남자친구가 이렇게 누워서 아직도 등 돌리고 자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그 회사 출근 준비하는 사진, 그리고 엔지니어링 그 학위를 갖고 있는데도 직장에서 다른 남자 이 코더의 어깨를 주물러주는 사진, 이런 것들을 실었는데, 프로그래머 모티베이터, 프로그래머 동기부여자, 새로운 직종이랍니다. 심리 상담가일 수도 있고 치어리더일 수도 있고 뭐 말하면 들어주고 프로그래머가 남자 프로그래머가 힘들어 어젯밤에 야근했어 뭐 오버타임 했어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해주는 그래서 이제 베이징에서 광고 자체를 그렇게 한대요. 아주 그 매력적인 여성을 모집을 한다고 이게 아직도 남녀의 역할 분담이 베이징에서는 있다는 중국에서는 있다는 건데 여성들 가운데서도요 심지어는 이 같은 그 스타트업 회사에서 같이 남성이 하는 그 코더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여성도 뭐 그런 직업 뭐 어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그 프로그래머 모티베이터를 하고 있는 이 여성 자체도 여권주의 아이디어는 너무 극단적이에요. 여성이 뭐 독립적으로 뭐 일하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면 그것이면 됐지.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뭐 노동력 분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그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만 말씀은 안 드리고요. 중국이 지금 여성들이 늘어가고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 그 가운데서 이제 억만장자 여성들도 있죠. 중국의 그 남녀 차별을 막는 법도 있지만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회사가 이제 광고를 낼 때 남자 우대 한국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제가 미국식 표현을 한국식 과거 표현으로 바꾸는 것뿐입니다. 용모 단정한 여성 모집.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라든가 바이두처럼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회사들도 아직도 그 보드 멤버에 여자가 없답니다. 이커머스의 자이언트인 알리바바나 뭐 서치 회사인 바이두나 애플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애플의 아이패드라는 게 여자 이사가 없었기 때문에 뭐 생리대 그 패드 할 때 그렇게 이름 만들어졌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요. 트위터에는 9명 이사 가운데 3명이 여성이고 미국과 중국 비교하는 겁니다. 페이스북에도 9명 이사 가운데 2명이 여성이라는 거죠. 중국의 이런 큰 회사들은 이제 광고할 때 beautiful girls 원한다, wanted 이런 것 안 하지만 그래서 알리바바도 1월 달에 그 세일즈 매니저를 구할 때 여성도 좋다. 28살에서 35살 사이 뭐 좋은 이미지 뭐 이런 형태로요. 배경도 좋으면 좋고 했고 11월 달에 바이두는 뭐 남자가 더 좋다.
비즈니스 출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런 거 다 없애면서 최근에 이제 빨리 바뀌고는 있어요.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알리바바도 바이두도 공정한 기회를 줘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여성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는 회사가 큰 규모보다는 좀 작은 규모의 지금 뉴욕타임스가 예로 든 회사는 chainfin.com이라는 소비자 뭐 재정 회사라고 하거든요. 그런 회사에서는 이 같은 여성들 그래서 어떤 때 뭐 전화를 받기도 하고 이벤트 준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는데 뭐 말도 해주고요. 서로 말도 힘들었어요. 그러면 항상 웃어야지 되고 직장에 대낮에 아침에 출근하는데도 섀도우는 빨간 색깔로 칠해야지 되고 왜 음식이 오렌지 빛깔이 있으면 뭔가 그 식욕을 돋군다는 것처럼 왜 그 여성들 화장할 때 화장을 많이 안 해도 눈 그 위에 가운데 부분에 뭐 핑크빛의 섀도우를 살짝 올려라. 그럼 활기 있어 보이니까 뭐 이런 식이겠죠. 레드 아이 섀도우를 하고 봉급은 뭐 한 달에 한 $950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때로는 이제 남성 프로그래머에게 전화를 걸어서 힘들겠어요. 오버타임 했어요.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여성들이 그러면 어때? 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미국과 그냥 비교 한번 해보자는 거죠. 미국 뉴스로 좀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보훈처 장관 그 지명자는 2015년도 그 해외에서 당시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었겠네요. 지금 주치의니까요, 대통령의 호텔에서 뭐 술 먹고 소리치고 해서 결국은 그 시크릿 서비스가 더 큰 일이 일어날까봐 막았다 이런 얘기 등등 뭐 큰 조직을 관리한 경험이 없다 등등 해서 지금 그 그를 보훈처 장관으로 해야지 되는가 하는 이슈가 많은데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 러니 잭슨이죠. 러니 잭슨이라면 그런 아주 뭐 지금 불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인준청문회 과정 안 거치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의 결정이다. 물러나라는 것 같은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가 했더니 또 개인에게는 나는 당신을 지지해라고 얘기했다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연방 대법원이 오늘 할 심의가 이민법이나 헌법 위배인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지난번에 2번은 종교적으로 위배하는 것인가 하는 심의를 했는데 지금 대부분이 무슬림 국가에 대해서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의 미국 방문을 여행 금지 대통령 행정명령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하는데 하급 법원에서는 모두 이건 종교적인 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방 그 판사는 낙하에 대해서 국토안보부가 이거 끝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 따라 미국에 왔어도 위법은 위법이지 하는데 연방 판사는 아니다. 적절한 그 불법이라는 적절한 설명도 없고 대체안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낙하는 계속돼야지 된다 하고 판결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어제 그 와이프인 멜라니아 트럼프에게 하듯이 정말 인내력 있게 해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이제 그 프랑스 대통령 부부 만나서 사진 찍고 할 때 대통령이 살짝 그 손가락으로 건드려 봅니다. 손을 잡자고. 멜라니아 트럼프가 반응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손가락 조금씩 건드려서 결국은 멜라니아 손을 잡고 말더군요. 막 참으면서 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북한 문제 풀었으면 좋겠어요. 강희신이었습니다.